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4-6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 그 중에서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294쪽을 참고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외환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이야기죠. 달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위기가 왔을까? 자, 먼저 우리가 이 1980년, 90년도 이렇게 경제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자, 세계화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먼저 세계 경제의 모습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자유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정부 이제 간섭하지 마. 수출 수입 기업에 맡겨. 그냥 정부는 바라만 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냉정하게 말하면 부자 국가들, 돈 많은 나라들에게 유리한 모습이죠. 거기에 여러분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이 됩니다. 한마디로 다자간 무역 협상이 여러분들 체결이 돼요. 그리고 세계 무역기구인 WTO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계화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거의 세계 기업들이 그냥 수출 수입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보호무역이 이제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1996년에 우리나라는 OECD 기구에 가입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OECD 기구에 가입됐다. 축제 분위기였죠. 우리나라 드디어 선진국이 된 거야. 그렇지만 그 기구의 가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시장을 좀 유연화시켜. 한마디로 고용과 해고를 자유롭게 해. 그럼 우리 노동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졸지에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그 다음에 농산물을 이제 시장 개방해. 그러면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여러모로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값싼 쌀이 다량으로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농민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소고기 뭐 여러분도 유제품 막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우리나라가 상당히 힘든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거래가 자유롭게 시행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세계 흐름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쌀 협상을 무효화해라.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논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야 이 말하면 국민들 할 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시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이런 경제 성장 속에 농민들이 가장 소외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이런 하나의 상황 속에 드디어 우리가 외환 위기가 발생합니다. 자, 그럼 외환 위기가 왜 왔느냐? 자, 아까 이야기한 세계 흐름 속에 이 어쩔 수 없이 시장을 급속하게 개방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사실상 미비했어요. 그리고 또 이 기업들은 어떤 경쟁력을 갖춘다는 명분하에 바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돈 필요하죠. 돈 어디서 끌어오냐. 금융기관으로부터 결국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금융기관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 또 세계 경기는 그렇게 90년대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에서 상당히 외환의 위기를 겪기 시작을 하죠. 그럼 지금 상황이 뭔가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금. 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기업들이 결국 운영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니까 당시 최고의 기업의 하나였던 그런 하나의 이 한보철강, 기아자동차, 이 부채 부담이 컸던 대기업이 결국 이제 파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기업이 이렇게 파산을 하면 어떻게, 거기에 여러 가지 소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하나의 이 물품을 공급했던 중소기업이 또 파산을 하겠죠. 그럼 대기업도 파산, 중소기업도 파산, 그러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그런 금융기관도 파산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돈 빌려줬는데 내 돈 못 갚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을 회수하려고 들겠죠. 특히 옆에 나라, 일본죠. 일본 애들이 자본 매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외국의 그런 하나의 자본이 결국 다 회수를 하면 우리나라의 국관에 있는 달러가 부족해지니까 환율은 올라갈 거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 나니까 어떻게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망한 겁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적 외환 부족 현상 등에 의해서 한마디로 애국과의 무역에 필요한 외환,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국제통화기금에, 즉 IMF에 구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해요. 그럼 IMF가 여러분들, 아이고 그래 니네 참 힘들게 사는구나, 힘들어졌구나, 빌려줄게 이래요. 니네 갚을 수 있어? 니네한테 우리가 돈 빌려줬는데 갚을 수 있니? 니네 이런 거 해. 이런 거 하나 못 빌려줘. 그게 여러분들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해. 그리고 기업의 높은 부채를 축소해. 그리고 서로 돈 빌려주고 갚는다는 이 채무 보증 이런 거 개선해.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 그리고 뭐 노동자들 해고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 그래야 돈을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IMF로부터 195억 달러, 세계은행으로부터 7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37억 달러를 지원받아서 국가 부도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이거 빚 갚아야죠. 이 빚 갚는데 엄청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다 결국 힘을 모아야 됐습니다. 그 정부는 당연히 무엇을 요구했겠어요? 기업과 은행에 정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돈 버는 기업이 되도록 해. 그리고 결국 외국의 근로제, 파견 근로제를 도입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리고 기업은 여러분들 주력 산업, 그리고 주력하지 않는 분야는 여러분들 통폐합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어떻게 됐겠어요? 근무오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근무오기 운동. 물론 저도 그때 우리 아이, 큰아이 정말 돌반지 하나 남겨놓고, 그리고 결혼반지 남겨놓고 다 냈습니다. 그나마 그 금반지, 결혼반지, 내가 큰 실수했는데 내가 이제 이 IMF 그 시기에 집을 샀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다. 다시는 저 잠실 쪽에 집을 사서 다시는 이 집에서 이사 안 갈 거야. 그래갖고 화장실 위에 거기 뻥 뚫렸죠. 뭔가 거기다가 그 금반지 이렇게 던져놨었는데, 나중에 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반지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지금도 그 반지는 아마 혹시 뭐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으면 뭐 새 주인이 주었겠죠. 아마 지금 금값으로 따지면 돈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아쉬워요. 저 삼성 아파트입니다. 그때 삼성 아파트 202동 1901호입니다. 혹시 뭐 이 강의를 듣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뭐 화장실에서 금이 반지랑 금반지죠. 금반지가 나오면 제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 외환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죠. 자, 드디어 FTA가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 52개국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에 대해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정보산업이 성장을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요즘 잘 사는 편이죠. 잘 삽니다. 그리고 경기가 많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을 했어요.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극복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육성을 노력을 해서 사실은 뭐 요즘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힘든 거는 우리나라만 힘든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즘 괜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값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그만큼 경제는 조금 좀 수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물 경제는 어려움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자, 이와 같은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 외환위기 왔을 때 이 실업률 엄청 많이 높았습니다. 안타깝지만 노숙자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청소년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직업관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대부분 다 이 경제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대기업 또는 일반 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했는데 IMF를 겪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속된 말로 가늘지만 길게 가야지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이제 선언했습니다. 너도나도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결국 공시족이 되거나 또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좀 제일 안타까운 게 특히 우리가 이 초등교육 담당하시는 이런 하나의 이 사람들이 너무 우수한 인재들이 간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럼 무슨 뭐 초등학교 선생님은 우수하면 안 돼 이렇게 아니라 사실 이 초등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학교를 따져서 좀 미안하지만 사실 서울에 있는 상위권의 대학 갈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말 이런 분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어디에서 말 그대로 그냥 연구소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사실은 뭐 제가 그렇다고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면 이 학생들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아주 정말 머리가 아주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 전공 분야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상위권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고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있었던 일인데 사실 연대 다니던 학생이 그만두고 서울교대로 가는 걸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요즘 누구나 다 공무원을 선호하는 상황.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70년대, 80년대 그때 좀 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 여러분들 이렇게 과학기술 분야 또 전문 분야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공무원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교사가 되는 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람직한 건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외환위기는 어떻게 왔고 우리는 이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들 외환위기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12월 마지막 주의 강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